2021학년도 9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동아시아사 해설을 맡은 길준봉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 대한 전체적인 평은 이미 총평에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어떤 걸 잘 모르는지 어떤 점에서 약한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계기로 이번 시험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바로 1번 문제부터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유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유물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익숙한 형태죠. 유물을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요. 중원의 청동기 유물이라고 해서 중원이라는 단서와 청동기라는 단서를 첫 줄에서 모두 주고 있습니다. 이 유물은 하왕조의 유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얼리터우 유적이다 라고 아예 단서를 주고 있죠. 중원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 초기 유물이고 제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얼리터우 유적의 유물을 골라라 라는 문제네요. 굉장히 단순 심플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이거 뭘까요? 술잔인데요. 다리가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1번 유물이 얼리터우 청동 술잔 되겠습니다. 이 얼리터우 청동 술잔은 황허강 유역에서 발견이 되었죠. 바로 이 얼리터우 문화가 황허강 유역에서 발전한 청동기 문화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어렵지 않게 1번이라는 것을 고를 수가 있네요. 자, 2번 선지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2번 역시 1번 술잔처럼 다리가 3개가 달려 있습니다. 주전자예요. 자, 요거는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 아니고요. 역시 황허강 유역에서 발전했던 신석기 문화입니다. 다원커우 문화를 대표하는 세발토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 다원커우 문화는 황허강 하류 지역에서 발전한 신석기 문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황허강 중류는 양사오, 황허강 하류는 다원커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신석기 후기에 룽산 문화로 발전했고 이 룽산 문화가 얼리터우 문화라는 청동기 문화로 발전했구나라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번은 답이 아니죠. 신석기 문화이기 때문에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이 독특하게 생긴 이 토기는 조몬 문화를 대표하는 조몬 토기 혹은 이제 불꽃 모양 토기라고도 부릅니다. 이 조몬 문화는 바로 일본에서 발전한 신석기 문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이 조몬 문화는 신석기 문화임에도 농경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었죠. 같이 세트로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번 선지를 보도록 하죠. 자, 4번에 이 돼지가 그려진 이 시커먼 토기,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허무드 문화의 돼지 그림 토기가 되겠습니다. 이 허무드 문화는 어디에서 발전했냐? 중국의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 발전을 했었죠. 이 허무드 문화 같은 경우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벼농사가 시작된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창장강 하류 지역이 굉장히 기온이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벼농사가 발전했구나. 다른 지역들은 주로 이제 밭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벼농사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돼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로 봤을 때 이 지역에서 돼지도 키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5번에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여인상, 이거 뭡니까?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 여신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 중에 하나죠. 용 모양 옥기,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여신상, 그리고 원통형의 홍산 토기, 이 세 가지가 랴오어강 유역의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이 허무드 문화와 랴오어강 유역의 홍산 문화 역시 모두 신석기 문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시된 선지들은 전부 다 이 1번을 제외하고는 신석기 문화의 유물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는 것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정답 1번이에요. 자, 이렇게 가볍게 워밍업을 하는 차원에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같이 가보죠. 자, 2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경 동아시아에서는 전쟁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자, 기원전 3세기라는 단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고조선이 연을 비롯한 중국 세력과 경쟁하면서 힘을 키워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이 연은 바로 어떤 연입니까? 전국 칠웅 중에 한 나라죠. 전국 칠웅. 또한 일본에서는 한반도로부터
벼농사, 청동기, 철기 등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원전 3세기 일본에서 한반도 등지로부터 벼농사, 청동기, 철기와 같은 선진 기술이 전해져서 문화적으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서기죠. 서기 3세기 무렵까지 발전한 일본의 야요이 문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야요이 문화는 우리가 이제 일본의 청동기 문화다라고 편의상 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청동기만 사용하는 문화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시기가 굉장히 일단 늦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한반도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미 발전하고 있었고 중국은 이제 전국시대예요. 굉장히 여러 나라들이 등장해서 막 치열하게 세력 다툼 벌이고 있던 이 시기까지 일본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한반도로부터 이런 선진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바다 넘어가면서 이 야유의 문화가 뒤늦게 꼽힌 겁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라고는 하지만 시작이 늦은 만큼 선진 문화가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청동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철기도 함께 사용을 하고 벼농사와 같은 선진 기술까지 한꺼번에 밀려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야유의 문화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소국들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에 들어갈 내용 바로 보입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나와 있죠? 야요이 문화가 발달하였다. 자, 나머지 선지도 한번 볼게요. 일본의 다이호 율령. 이 다이호 율령은 일본 최초의 율령입니다. 701년에 반포가 됐고요. 당나라로부터 받아들인 여러 가지 선진 문물, 율령 체제 등이 이제 영향을 이런 당나라 선진 문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 이제 율령을 반포한 것이죠. 701년. 시기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아니고요. 당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이 있죠. 3번에 위만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 위만은 고조선의 왕위를 찬탈한 인물입니다. 기원전 194년에 이 위만이 중국 쪽에서 넘어와서 고조선의 왕위를 준왕으로부터 빼앗게 되죠. 기원전 194년이고 시기도 맞지가 않을 뿐더러 일본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역시 정답 아니고요. 4번에 가마쿠라 막부는 일본은 맞습니다만 시기가 맞지 않죠. 이 가마쿠라 막부는 일본 최초의 막부로서 12세기 말 무렵에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맞지가 않습니다. 5번에 5호 16국 시대, 5호의 남하로 인해 본격적으로 화북 지방이 5호 16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5호 16국 시대는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전개가 되었고요. 5세기에 누구에 의해서 이 5호 16국의 화북 지방이 평정이 되냐? 바로 선비족이 세운 북위, 이 북위에 의해서 5호 16국의 혼란이 수습이 됩니다.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3번입니다. 가 황제에 대한 설명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황제에 대한 설명. 제후들이 왕의 통치를 받지 않고 천하를 7나라로 나누어. 자, 제후들이 나옵니다. 제후들. 자, 제후들이 왕의 명령을 제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하를 7나라로 나누었다. 이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무슨 냄새 나니까? 전국 하는 냄새가 나는 것 같죠? 그렇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방금 살펴봤던 고조선과 대립했던 연나라. 이 연나라가 바로 전국 칠홍 중에 하나라고 했었죠. 바로 전국 시대를 주름 잡았던 7개 제후국 중에 하나가 연나라였는데 바로 그 7나라 중에 이 7나라 중에 그 연나라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전국 칠홍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국 칠홍. 춘추 5패, 전국 칠홍.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이끌었던 주요 제후국들입니다. 그래서 전국 칠홍이고 이제 전국 시대라고 이제 뒤에서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각 나라의 이러한 시스템들이 모두 달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가 이 전국 시대를 통일했다라고 하니까 가는 뭐냐? 바로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황제니까 당연히 어렵지 않게 진시황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후반에 바로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인물이죠. 그리고 화폐, 문자, 도량형 등을 통일이라는 것도 역시 이 진시황제가 진시황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진시황제가 이것만 통일한 게 아니었죠. 또 뭐도 통일했습니까? 플러스 사상도 통일을 했어요. 진시황제가 펼쳤던 사상 통일, 사상 통제 정책, 법가를 중심으로 사상을 통제했던 정책 바로 뭐였습니까? 분서 갱유가 있었죠. 이러한 키워드들이 나온다면 바로 진시황제를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시황제가 실시한 정책을 혹은 진시황제와 관련된 설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 볼게요.
군현제를 실시했다. 군현제라는 시스템 자체는 춘추전국 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이 군현제를 전국에 통일적으로 본격적으로 적용시킨 인물이 바로 진시황제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참고로 여기 이 지문이 한무제에 대한 지문이 나와도 1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무제 역시 군국제에서 군현제로 완전히 바꾼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시황제와 한무제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는 선지가 바로 이 군현제를 실시하였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번에 팔기제. 자, 이 팔기제는 만주족이 세운 후금 그리고 나중에 청이 되죠. 후금과 관련된 중요 키워드입니다.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가 이 팔기제를 확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후금에서 시행했던 혹은 청에서 시행했던 행정 및 군사 시스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나라는 맹한모국제, 그리고 후금청은 팔기제, 그리고 몽골은 천호백호제 이런 각각의 독창적인 제도들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구려를 침략했다. 뭐 고구려를 침략한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로 뭐 수와 당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수당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신라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고구려를 침략한. 하지만 진시황제와 고구려는 별로 관련이 없죠. 시기적으로도 맞지가 않고요. 4번에 천계령을 해제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천계령은 청나라가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선포했던 해안 봉쇄령이 되겠습니다. 이 천계령은 1661년에 선포가 돼서 1684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이 1684년에 천계령을 해제한 인물은 바로 누굽니까? 청나라의 강희제입니다. 강희제는 1683년에 정치세력 제압하고 그 다음에 천계령을 해제했죠. 5번에 수도를 대도. 이 대도가 이제 오늘날의 베이징 되겠습니다. 몽골 제국이죠. 몽골 제국. 몽골 제국이 카라코룸에서 수도를 대도로 옮겼는데 이 옮기라고 지시한 황제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몽골 제국의 5대 칸이었던 쿠빌라이 칸이 되겠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국호를 원으로 바꿨죠. 그리고 수도를 대도로 옮겼습니다. 13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진시황제. 이 진시황제는 한무제 그리고 뭐 한고조도 은근 나오죠. 이런 황제들과 더불어서 1단원의 진주인공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봤고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과 니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일단 기역, 니은이 누군지 봐야겠죠. 선우가 장건을. 자, 선우가 나오고요. 장건이 나오네요. 자, 선우하면은 이제 여러분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바로 어딥니까? 흉노. 흉노의 최고 통치자 선우고요. 장건을 파견한 인물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한무제입니다. 한무제가 흉노 정벌에 앞서 서쪽의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장건을 파견을 했죠. 이 월지가 이제 대월지를 말하는 겁니다. 월지는 우리나라와 이웃을 하고 있다. 성노가 말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바로 뭐겠습니까? 흉노가 되겠고요. 너희 나라는 장건의 나라니까 한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흉노와 한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골라보죠. 1번에 자, 기역은 고려와 연합하여 일본을 침략했다. 흉노가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 누굽니까? 바로 몽골이 되겠죠. 몽골. 여몽연합군 편성에서 2차례 일본 원정을 단행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쿠빌라이 칸 시기의 일이었죠. 이번에 기역, 흉노는 송나라와 동맹을 맺고 거란을 멸망시켰다? 역시 아닙니다. 그렇죠? 송과 동맹 맺고 거란을 멸망시킨 나라는 바로 여진족의 금나라였습니다. 금나라. 자, 3번에 왜구의 소굴인 스시마 섬을 토벌한 나라가 한나라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 어떤 나라입니까? 고려도 해당이 되고요. 조선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 동아시아사에서는 보통 스시마섬 토벌이라고 한다면 조선 초의 일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조선이 해당되지만 주로 이제 조선이 많이 언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니은은 기역에게 황실 여인과 공물을 보냈다. 한이 흉노에게 황실 여인과 공물을 보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때 한고조가 패배한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백등산 전투였죠. 백등산 전투. 이 백등산 전투가 기원전 200년에 있었는데요. 이때 흉노의 묵툭선호에게 한고조가 패배하고 나서 한나라 황실 여인을 이제 시집을 보내고 공물까지 보내는, 그리고 형제 관계를 맺었는데 흉노가 형이었어요. 굴욕적이죠, 그렇죠? 이런 굴욕적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이 관계를 뒤집은 인물이 바로 뒤에 나오는 한무제였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한나라는 기역, 흉노를 멸망시키고 국군 설치? 아니죠. 한나라가 국군 설치한 거 맞는데 기역이 아니라 누굽니까? 남비엣이었습니다.
남비에 멸망시키고 9군, 고조선 멸망시키고 4군을 설치했다. 여기 나오죠? 남비엣. 이 남비엣을 멸망시키고 한무제가 9군을 설치했던 것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니까.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이 한나라와 흉노의 대외 관계는 흉노, 묵특선호 혹은 한 고조 등과 엮어서 이제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같이 여러분들 연결지어서 파악을 하시기 바랄게요.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쩐흥다오, 쩐흥다오. 칸의 대군. 자, 쩐흥다오 하면 이제 쩐 왕조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대월입니다. 베트남이죠. 그렇죠? 그리고 칸의 대군을 격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칸은 바로 누굽니까? 쿠빌라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뭐 쿠빌라이만 격퇴한 건 아니고 그 이전에 몽케칸의 침략 역시 이 쩌능다오 활약으로 막아낸 적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가의 침략을 대월의 쩌능다오 장군이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침략을 대월의 쩌능다오 장군이 물리쳤다. 그러니까 가는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몽골 제국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몽골 제국은 대월을 3차례 침입합니다. 몽케칸 때 한 번, 1257년에 한 번, 그리고 쿠빌라이 칸 때 이제 2번을 침입을 했는데 이 3번의 침입 모두 쩌능다오의 활약에 힘입어서 막아냈습니다. 자, 쩌능다오가 특히 이 몽골의 2차 침입 때 그리고 쿠빌라이로 치면 1차 침입이죠. 그때 이 격장사라는 글을 작성을 해서 사기를 높였다라는 거 굉장히 널리 알려진 에피소드입니다. 자, 가는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죠. 자, 몽골 제국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1번에 별무반. 별무반은 고려가 조직하죠. 고려가 윤관의 주도로 조직을 해서 여진토벌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12세기 초의 일입니다. 금나라 건국되기 직전. 이번에 군국제는 한나라에서 실시한 군현제 플러스 봉건제, 특히 한 고조가 이제 처음 실시를 했죠. 그러다 한 무제 때 이제 군현제로 완전히 대체가 됩니다. 3번에 헤이조큐 건설. 자, 헤이조큐는 710년에 일본의 수도로 지정된 곳이죠. 당나라 장안성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나라 시대의 수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794년에 헤이안쿄로 수도를 다시 옮겼죠. 일본에 대한 설명 되겠고요. 4번에 일본의 통신사를 파견한 나라는 조선. 주요 도로에 역참을 설치해서 동서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나라, 바로 몽골 제국.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역참이라는 제도를 실시한 나라가 사실 몽골 제국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사를 공부할 때 역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몽골 제국을 떠올리면 거의 99%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골라보죠.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당나라군은 기벌포에서. 자, 이 기벌포라는 단어 때문에 나당 전쟁으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뒤에 나와요. 신라와 당나라군은 백제 사비성을 기습 공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라고 나오죠. 기벌포 전투가 나당 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한 대표적인 전투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 기벌포 전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 멸망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백제가 멸망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군이 고구려 수도 평양성을 포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고구려는 멸망했다. 자, 고구려 멸망 언제입니까? 668년. 자, 그러니까 한반도의 삼국 통일전쟁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런 문제를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이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셨을 겁니다. 저도 강조했고요.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바로 이 백제 멸망한 다음에 백제 부운동이 전개될 때 일본이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군을 파견을 했고 이 백제 부운군과 일본 지원군이 나당연합군과 맞붙어서 패배를 했죠. 바로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664년에 백강전투입니다. 백강전투. 이 백강전투를 기억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문제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백강전투에서 패배했다. 자, 1번에 오닌의 난. 자, 오닌의 난은 1467년에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 센고쿠 시대 시작이었고요. 대조영의 발해 건국은 698년입니다. 시기적으로 나보다 더 뒤가 되겠죠. 4번에 아구다가 여진족 통합에서 금을 세웠다. 이거 언제입니까? 12세기 초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맞지 않고요. 히미코가 야마타이국의 왕으로 즉위한 거. 히미코 여왕이 활동한 시기는 3세기입니다. 3세기. 그래서 히미코가 중국의 위초고의 위나라로부터 친위 외왕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됐던 건 역시 바로 이 3세기죠.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6번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 7세기 삼국통일전쟁의 과정, 그 흐름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번 문제로 가보죠. 자, 가에 들어갈 답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학년도 2학년 2학기 동아시아사 서술형 문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활동이 일본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고구려의 해자. 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백제 오왕이는 한문과 유학을 일본에 전해줬다. 신라인들은 축제술과 조선술, 가야인들은 토기 및 철기 제작 기술. 자, 그럼 보세요. 이 해자, 그리고 왕인, 그리고 이 신라인들, 그리고 가야인들, 이들을 묶어서 뭐라고 할까요? 일본의 선진 문물을 전해준 사람들, 바다를 건너가서 일본의 선진 문물을 전해준 이 사람들, 바로 누굽니까? 이들을 우리는 도웨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넓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 야요이 문화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문물을 전해준 사람들을 도웨인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해자, 왕인, 신라인들, 가야인들은 역시 일본 고대 문화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준 대표적인 도웨인들이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도웨인들은 일본 고대 통일 정권, 야마토 정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관련 내용 살펴볼까요? 정답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도웨인들, 바로 일본 고대 야마토 정권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일본 최초의 통일 정권, 야마토 정권의 성립 및 발전에 기여한 이들, 바로 누구다? 도웨인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학은 일본 에도 막부 시기에 네덜란드를 통해 들어온 서양 학문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답이 아니고요. 양명학은 이거는 명대 창시가 됐기 때문에 명대의 왕양명, 왕수인에 의해 집대성이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자감이 설치되었다. 주자감 같은 경우는 이제 발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역시 맞지 않고요. 강남 지역에 동진이 건국됐다. 이것은 5호의 남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의 화북지방으로 5호가 대규모로 4세기 초반 무렵에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이전부터 남하를 하기도 했지만 4세기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이 화북지방에 여러 나라를 세워서 5호 16국이라는 분열기를 초래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일본에 건너온 이 선진 문물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 고대 야마토 정권 발전에 이바지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정답은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8번 보겠습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자, 가의 소손령입니다. 그리고 봉상군을 공격하여 파괴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고려 왕은 서의를 보냈대요. 자, 이에 소손령이 침공을 중지. 자, 고려의 서희와 외교담판을 벌였던 이 소손령이 소속된 국가라고 하니까 바로 어디겠습니까? 거란이 되겠죠. 거란, 요라고도 합니다. 요. 이것은 이제 거란의 고려 1차 침입 당시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서희가 언급이 된 걸로 봤을 때 이때 고려가 강동 6주를 획득을 했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는 대군을 파견하여 송의 수도를 포위하고 40일간의 공방전 끝에 송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휘종, 흠종 등의 황족 등을 북방으로 끌고 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송의 수도를 포위해서 무너뜨렸고 황족 등을 북방으로 끌고 갔다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나는 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이 휘종과 흠종 등의 이 북송 황족들을 북방으로 끌고 갔고 그 앞서서 이 송나라의 수도였던 이 수도가 바로 어딜까요? 이 수도가 바로 카이펑이죠. 카이펑. 북송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도를 빼앗긴 송나라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임안, 항저우를 중심으로 하는 남송을 새롭게 수립을 하게 됐죠. 정강의 변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가는 거란, 나는 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란과 금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가 호라즘을 정복한 나라는 몽골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누굽니까? 칭기즈칸이 되겠습니다. 칭기즈칸. 따라서 정답 아니고요. 좌연왕, 우연왕을 두어 영토를 3분할로 나눠서 통치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흉노 제국이죠. 흉노입니다. 따라서 역시 맞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요의 통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뭐가 언급이 돼야겠습니까? 바로 남명관, 북명관제가 언급이 돼야겠죠. 이원적 통치. 그래서 여기 3번에 바로 나옵니다. 북명관, 남명관제 나오는데 이게 가라면 정답이겠지만 지금 나라고 돼 있죠. 따라서 맞지 않습니다. 이건 거란이죠. 요. 금이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겠습니까? 맹한, 모극제가 언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북명관, 남명관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죠. 나기 때문에.
4번에 고려와 조공 책봉 관계를 금나라가 맺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나중에 고려는 받아들이죠. 이자겸 등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서.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금나라와 고려는 조공 책봉 관계, 군신 관계를 맺었다. 자, 가나가 남송으로부터 매년 세패를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나는 맞습니다. 금나라는 맞아요. 금나라는 남송과 역시 마찬가지로 군신 관계를 맺거든요. 하지만 가는 틀렸습니다. 가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남송은 없었어요. 북송입니다. 그렇죠? 아예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만약에 남송이 아니라 그냥 송이라고 돼 있다면 5번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란도 전연의 맹약을 맺어서 북송으로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세패를 받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남송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가가 될 수가 없죠.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고려와 금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을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9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 무로마치 막부 쇼군은 여러분들 딱 2명만 알면 되거든요. 아시카가 다카오지. 이 사람은 뭘 했냐? 무로마치 막부를 세웠습니다. 끝!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고요.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무로마치 막부 3대 쇼군. 바로 누굽니까? 아시카가 요시미스 되겠습니다. 아시카가는 생략할게요. 네, 아시카가 의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 이 사람 뭐 했냐? 남북조의 분열기를 통일합니다. 자, 남북조가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도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일본의 남북조 언제니까? 1336년. 이때가 이제 무로마치 막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392년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일할 때까지 약 60여 년 됩니다. 약 60여 년. 이 분열기를 통일한 인물이 되겠고요. 명예 황제로부터 일본 국왕이라고 책봉을 받습니다. 일본 역사 속에서 중국 책봉받은 사례가 많지가 않은데 그 많지 않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아시카가 요시미스 책봉 받았고 이 책봉을 받은 대가로 이제 뭘 합니까? 명나라와 감합 무역을 일본이 전개하게 되죠. 이 감합 무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5세기 초부터 16세기 중반까지. 물론 이게 이 시기에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지만 이 시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감합무역 전개되다가 16세기 중반에 완전히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기토야마 문화 형성에 기여라고 돼 있는데 이건 아마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데코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알아두면 나쁠 건 없지만 뭐 기존 문화와 무사 문화가 결합돼서 이 무로마치 막부, 특히 아시카가 요시미스 시대에 나타난 독특한 일본 문화인데요. 이거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몰라도 이 두 가지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고 실제로 그러라고 낸 문제예요. 이런 처음 보는 키워드에 당황하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실 필요 없다는 것을 선생님이 강조를 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이 아시카가 요시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볼게요. 1번 공행. 자, 공행은 18세기에 청나라에 설치된 상인 조합입니다. 서양과의 무역을 독점적으로 허가받은 광저우에 설치가 됐죠. 따라서 요시미스와 관계없고요. 대동법 시행은 누굽니까? 대동법 시행은 1608년에 조선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따라서 역시 요시미스와 상관없습니다. 3번에 지정은제. 자, 지정은제 역시 청나라에서 18세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세금 제도가 되겠죠. 지세와 정세를 통합해서 은으로 수취를 하는, 정세를 고정시켜서 이제 지세에 포함된 형태로서 은으로 수취하는 제도였습니다. 청나라 세금 제도고요. 4번에 감합무역을 시작하였다. 여기 언급했죠? 감합무역.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슈인장. 이 슈인장은 보통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사에서 에도 막부의 슈인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슈인장 같은 경우에 에도 막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한 게 1604년경부터 1635년, 그러니까 17세기 초반 무렵에 이제 슈인장 무역을 전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일본 상인들에게 발급한 도항 허가증, 이렇게 우리가 슈인장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도 막부 시기, 정확히 말하면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기도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 동아시아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보통 이 에도 막부 시기 슈인장을 많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 에도 막부 시기로 한정을 한다면 이 시기가 해당이 된다. 어쨌든 요시미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감합무역 시작.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풀어봤고요.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실시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로양천도. 본격적으로 한족의 언어와 풍습을 수용하라. 지금부터 선비어 사용을 금지한다. 느낌이 빡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누굽니까? 바로 효문제. 이 효문제는 어디 황제?
북위 황제, 북위 황제. 그리고 언제 사람? 5세기 사람. 그리고 무슨 정책? 바로 한화 혹은 호한 융합 정책이구나. 바로 빡빡빡빡 나올 수 있겠죠? 북위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효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효 문제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북이라는 요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자, 북이라는 나라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연행사를 파견한 나라는 조선이죠. 조선이 청나라에 파견한 사절단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아니고요. 2번에 화북 지역을 통일. 2번이 정답이 되겠죠. 5호 16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5세기에 화북 지방을 통일합니다. 북이가 5세기에 통일했고 6세기에 동이 서위로 쪼개지게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에 맹한모국제가 여기서 나오네요. 맹한모국제는 바로 금나라의 제도입니다. 금나라는 북방민족을 맹한모국제로, 한족을 주연제로 통치하는 이원적 시스템을 채택을 했죠. 그래서 요 나라의 북명관, 남명관제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4번에 완도에 청해진 설치한 것은 통일신라, 신라가 되겠죠. 장보고의 건의로 9세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왜 노국왕에게 금인을 내려줬다? 요거는 1세기의 상황이고요. 후한입니다. 후한. 한위 노국왕이라는 금도장을 내려줬습니다. 후한의 누굽니까? 광무제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후한 광무제.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북이니까 2번 화북지방을 통일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화북지방을 북이가 통일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조 시대가 전개가 되고 그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인물이 바로 수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수문제. 자, 11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가 얻는 원성왕 4년 봄에 처음으로 독서 상품. 이 독서 상품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독서 상품과를 독서 상품과를 실시한 나라.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신라죠, 신라. 통일신라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나와볼게요. 나는 삼성육부제 운영. 자, 삼성육부제라고 하니까 당일 수도 있고 발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키워드가 뒤에 나오죠. 정당성이 최고행정기구다. 만약에 당이라고 한다면 중서성이어야 될 텐데 여긴 정당성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뭐다? 발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발해. 자, 그러면 교사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시된 자료 외에 가나 국가가 당의 율령체제 수용한 사례를 말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가는 신기관. 자, 태정관 신기관은 이관이라고 해서 이관 팔성지의 일부죠. 일본입니다. 따라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일본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가가 국학을 설치했다. 신라가 당나라 국자감을 본떠 최고 교육기관 국학을 설치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발해 같은 경우는 국자감이 아니라 뭡니까? 주자감을 설치했죠. 주자감. 국자감은 뭡니까? 국자감은 당대부터 청대까지의 중국 최고 통치기구 명칭이기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려 때 국자감이라는 명칭을 썼죠. 하지만 발해는 주자감입니다. 따라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죠. 4번에 태정관이 행정을 담당했다. 신기관 태정관 이관이죠. 이거 어딥니까? 일본 되겠습니다. 일본. 자, 문화성에서 정책을 심의했다. 발해에는 문화성이 없죠. 발해는 중서성을 본따 만든 중대성, 그리고 문화성을 본뜬 선조성, 그리고 상서성을 본뜬 정당성이 있습니다. 자, 문화성이 아니라 선조성에서 정책을 심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발해가 아닙니다. 문화성이 언급이 됐으니까 이거는 당이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2번이 되겠죠. 국학을 설치하였어요. 보통 이 율령체제 관련 문제는 일본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신라와 발해를 언급을 하고 있죠. 신라, 발해, 일본 모두 율령을 수용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필에서 골라라. 많은 친구들이 상당히 조금 껄끄러워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비변사가 아래기를 비변사는 조선에 원래는 이제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였다가 조선 후기에 최고 통치기구로 거듭난 행정기구죠. 비변사가 아래기를 평양성을 탈환하면 그날 바로 어가를 받들고 임금이 타던 수레를 받들고 의주에서 정주로 남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평양성을 탈환하였으니 얼른 남쪽으로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의주 쪽에 있는데
평양을 우리가 다시 빼앗았으니까 이제 얼른 남쪽으로 가세요라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뭐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뭐 전쟁할 때 얘기하는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 뭐 이순신이라든지 뭐 일본군이라든지 뭐 명나라 군대 참전 이런 내용이 없죠. 그리고 뭐 병자호란이라 치면 뭐 남한산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묘호란이라 치면 뭐 모분용이라든지 이런 결정적인 키워드가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혼란스러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됩니다. 의주가 저 북쪽이란 말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평양성을 지금 탈환했으니까 이제 의주에서 남쪽으로 이제 더 내려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적의 침입을 피해서 위쪽으로 피신한 조선이 치른 전쟁. 바로 뭐예요? 임진왜란이죠. 그렇죠? 이거 임진왜란입니다. 그래서 결정적 키워드가 없다고 해도 평양성, 의주, 남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추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안다면 문제 자체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병자호란으로 착각을 했다면 정답을 4번으로 라로 고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임진왜란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삼포해란 1510년. 나가시노 1575년 센고쿠 시대 대표적인 전투고 오다 노부나가 조총 활용 전투다. 알고 계시죠? 센고쿠 시대 통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1590년경에 통일을 했고요. 정묘호란은 1627년에 벌어졌습니다. 명나라는 1644년에 망했고요. 3번의 난은 1673년에 발생을 했죠.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1598년까지 전개가 됐죠. 정답은 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키워드가 없어도 정황상의 이런 이 사료 자체 정황을 분석을 해서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평양성 전투 같은 경우에 뭐 이순신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 임진왜란의 주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 다가 되겠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동아시아에 온 서양인의 활동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명에서 천조시리를 저술하다. 천조시리를 저술한 인물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오죠. 마테오 리치. 선교사를 묻는 문제의 90% 이상은 다 마테오 리치를 묻고 있습니다. 제일 한 일이 많거든요. 멜트브레이 조선에서 홍위포 사용법을 지도했다. 네덜란드 사람이죠. 윌리엄 애덤스는 일본에서 유럽 최초 사무라이.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활동했던 영국 출신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아시아에 온 서양인이라고 해서 이 가가 마테오 리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마테오 리치에 대한 활동 내용 골라보겠습니다. 1번 시언역. 자, 시언역 하면 누굽니까? 애덤 샬이죠. 애덤 샬. 이 애덤 샬은 바로 조선의 소현세자와도 교류했던 인물입니다. 아담 샬. 원명원 설계에 참여한 인물은 바로 누구였죠? 카스틸리오네. 이 카스틸리오네는 조금 여러분들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스틸리오네 역시 선교사이자 화가였습니다. 원명원 설계도 참가를 했고요. 청나라 궁중화가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3번에 해체 신석 안행한 인물은 누굽니까? 스기타 겐파쿠죠. 스기타 겐파쿠. 일본 에도마코 시대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네덜란드를 통해서 수입한 서양의 해부학 서적을 번역한 게 해체 신서였죠. 난학의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일본의 조총을 전해준 건 바로 누구예요? 포르투갈 상인이에요. 포르투갈 상인. 1543년 센고쿠 시대 때 조총이 일본에 전래가 되죠. 정답은 5번. 고려 만국전도를 제작했다. 그리고 플러스로 뭐까지 또 얘기할 수 있냐? 기하원본을 번역했다. 서광계라는 명나라 관료, 마테오 리치랑 굉장히 친했던 서광계와 함께 기하원본을 번역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테오 리치 하면은 천조실이, 고려만국전도, 기하원본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꼭 같이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가인물 마테오 리치였습니다. 자, 1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 사상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사상 묻는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이 사상을 다루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희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여러분, 주희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남송 때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한다.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주희, 남송, 본성, 우주 원리. 인간의 본성,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가 뭡니까? 성리학. 성리학.
거경국리 경물치지, 주의가 강조한 수양 방법이죠. 성리학의 키워드이기도 하고요. 성리학의 입문서로 소학을 편찬했다. 거경국리 경물치지 이런 것들 다 성리학을 대표하는 키워드입니다. 이 성리학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 골라보죠. 1번 한국에서 서원이 세워지고 향약이 보급되었다. 바로 정답이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특히 조선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서원 16세기에 백록이 아니라 백운동 서원이구나. 이거 기억해 두세요. 주희는 백록동 서원을 세웠고요. 세웠다기보다는 이제 원래 있었던 건데 주희가 더 발전을 시켰고 이 주희의 백록동 서원 벤치마킹한 게 백운동 서원. 이 조선에서 가장 먼저 생긴 서원입니다. 성리학의 영향으로 사림들이 주도해서 이제 서원을 많이 만들죠. 이번에 중국에서 제자백가. 자, 제자백가는 이 남송 때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춘추 전국 시대. 동중소의 건의로 태학이 설립된 건 언제입니까? 한무제. 동중소가 유학자긴 합니다만 성리학이랑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한참 예전이죠. 일본에서 호류사. 자, 호류사는 7세기 전반인데요. 이거는 성리학이 아니라 불교가 되겠죠. 불교. 그리고 백제 장인들이 호류사 건축에 많이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다이카게 신이 단행된 것은 645년이고 이건 역시 성리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나라로부터 선진 문부를 수입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당나라 유학파 출신들이 주도가 돼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개혁을 추진했고 소가시라는 권력이 강했던 귀족 가문을 몰아내는 정변을 일으키면서 다이카게 신이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45년이에요. 성리학과는 관련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성리학이 끼친 영향. 성리학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영향 끼쳤고 일본 같은 경우에 성리학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 누가 있습니까? 강항이 있고요. 후지와라 세이카, 하야시 라잔 이런 이름들 여러분들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15번 가보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하카다의 상인 카미야 주테이는 1526년 이와미 강산. 자, 이와미 강산. 자, 카미야 주테가 누구지 몰라도 됩니다. 하카다가 어디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와미 강산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와미 강산에서 이것을 엄청나게 생산했고 또 하나 회취법. 자, 회취법. 자, 조선에서 발명된 은재련법이고 이것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의 은 생산량 엄청나게 증가시켰죠. 그러니까 가는 뭡니까? 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 자, 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기억. 일본에 인삼을 판매하고 대금으로 받았다. 맞습니다. 일본에 인삼 판매하고 그 결제 대금으로 은을 받았죠. 인삼 대왕고은이라는 이 인삼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특수 제작된 은까지 있을 정도로 은으로 인삼을 굉장히 많이 일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기억 맞는 얘기죠? 나중에는 은 유출이 심각해져서 일본에서 인삼 국산화까지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중국은 일조편법. 자, 지정은제와 일조편법의 공통점 바로 뭡니까? 세금을 은으로 납부했다. 그렇죠? 일조편법에서 세금 납부 이용되었다. 맞는 얘기죠. 일조편법은 명나라 장거정의 개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었고 청나라 초까지 유지가 되다가 청나라 18세기 때 지정은제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자, 송에서 대량으로 들여와서 화폐로 유통된 거 일본 이거 뭡니까? 이거는 동전입니다. 동전. 주로 이제 헤이안 시대부터 가마쿠라 마포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동전, 송에서 동전을 대량으로 들어왔고 아리타의 주요 생산품, 외국에 수출 이거 뭡니까? 도자기. 바로 이 아리타 도자기의 시조가 바로 누구였어요? 이삼평. 바로 정유재란 때 포로가 되어서 일본으로 끌려갔던 이삼평이 되겠습니다. 조선의 도공이었죠. 정답은 기억, 니은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은 관련 문제는 용어가 낯설어서 어려운 거지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16번. 가나 시기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명예요동 대장 이성량 휘하에서 세력을 키운 누르아치. 바로 후금을 세운 인물입니다.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을 통합하였다. 이후 후금을 건국하고 연호를 천명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후금을 건국한 시기 1616년 1616. 연도 외우기 너무 좋죠. 그렇죠? 후금이 세워진 해입니다. 자, 나와보겠습니다. 홍타이지는 신료들이 도열한 가운데 제위에 올랐다.
자, 이번엔 홍타이지가 언급이 되고요. 제위에 올랐다는 것은 황제를 칭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국호를 뇌청, 연호를 숭덕이라고 하면서 황제가 됐습니다. 즉 숭덕제가 돼버린 거죠. 당시 즉위식장에서는 조선의 사신들도 있었지만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황제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 홍타이지가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황제를 칭한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 1636년 병자년입니다. 요 사이, 요 약 20여 년에 걸친 요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골라라. 요런 문제도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7세기 역시 굉장히 격동의 시기였거든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자, 이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했다. 이거 뭡니까? 인조가 삼전에 항복이 돼 병자호란의 마지막이죠. 이게 언제입니까? 1637년. 이거 거부해서 병자호란 발생했고 그 결과 항복을 한 거니까 시기적으로 나보다 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폐위시켰다. 이거 인조반정이죠. 인조반정. 인조반정은 언제 있었냐? 인조반정은 1623년입니다. 사이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연도를 몰라도 여러분 광해군이 중리배교를 펼쳤고 이 중리배교에 반발해서 서인들이 광해군을 내친 이후에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게 돼서 결국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 흐름을 안다면 답이 2번이라는 거 연도 몰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후금이 세워진 걸 언급을 하고 있고 여기는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바꾸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성공 세력이 진압되었다. 자, 요거는 1683년, 그렇죠? 1683년 강희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희제가 천계령을 해제했죠. 타이완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정성공 세력. 정확히 말하면 사실 정성공은 이미 죽은 이유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후속 세력이었기 때문에 정성공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정씨 세력의 진압은 1683년입니다. 시기적으로 역시 맞지 않습니다. 4번에 장거정이 개혁을 추진한 것은 16세기죠. 16세기 후반입니다. 명나라죠, 명나라. 이 명나라 때입니다. 명나라가 북로남에 시달릴 16세기 무렵이 되겠고요. 일본에서 에도 막부가 수립된 것은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수립이 되었죠. 역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요 사이 안 들어가죠,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광해군 폐위, 인조반정이구나. 2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6번. 17세기의 일련의 흐름 역시 우리 한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거든요. 17세기 흐름도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후금의 건국 무렵부터 강희제에 의해서 이 청나라의 중원 지배가 확립되는 그 시기까지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미출친 이왕국.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좀 생소하죠? 생소합니다. 이왕국의 나하항구. 자, 나하항구라는 이 명칭을 보는 순간 멘붕이 왔을 것 같습니다. 나하항구가 어디야? 이런 생각한 친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중국, 일본 등의 선박이 드나든다.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왕국은 중국, 일본, 조선, 동남아 각국 등과 국제 교류했다는 걸로 봤을 때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동남아도 아니네. 이게 무슨 왕국이지? 라고 하는데 여기 지도가 또 결정적 힌트가 나와 있네요. 나하항구를 몰라도 이 동아시아 여러 주요 국가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전개했고 지도상에서 요 위치에 있구나라는 것까지 줬을 때 이 나라가 류큐구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힌트를 여러 개 준 거예요. 나하항구만 주면 당연히 모를 수 있는데 이런 나라들과 활발하게 국제교류했고 지도상의 위치가 이렇다라는 것을 힌트를 여러 개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이 류큐 자체가 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류큐 하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류큐 하면 바로 뭐예요? 중개무역이죠. 중개무역. 중개무역. 특히 이 중국, 명나라가 이제 해금 정책을 전개할 때 아무나 명나라와 자주 교류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자주 명나라와 교역할 수 있다는 그 메리트를 통해서 명나라의 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주변 나라들에게 뿌려주는 중개무역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나라가 바로 류큐 왕국 되겠습니다. 자, 류큐 왕국에 대한 설명 골라볼게요. 신패를 발행했다. 신패를 발행한 것은 18세기 일본입니다.
청나라 상인들의 입항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죠. 은유출을 막기 위해서. 따라서 정답 아니고요. 정화를 파견했다. 정화를 파견한 것은 어디입니까? 15세기의 명나라 영락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시 맞지가 않고요. 대지마를 건설했다. 네덜란드가 계획했다. 이거 어디입니까? 일본의 에도 막부입니다. 따라서 역시 답이 아니고 대외무역관장하는 시박사. 시박사는 당나라 때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청초기까지 있었던 해상무역을 전담하는 관청입니다. 역시 답이 아니겠죠? 5번에 명의 해금 정책으로 인해 중개무역이 발전했던 나라 바로 류큐 왕국이고요. 이 명의 해금 정책으로 중개무역 발전하다가 나중에 이제 쇠퇴를 하죠. 쇠퇴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요인 바로 뭡니까? 명의 해금이 완화되었다는 거. 언제 완화됐습니까? 1567년. 푸젠 지방의 월항을 부분 개방을 함으로써 명나라 해금 완화됐고 굳이 류큐를 거치지 않아도 이제 무역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쇠퇴하기 시작을 했고 게다가 16세기에 포르투갈 상인들의 진출이 또 있었기 때문에 포르투갈 상인들도 중개무역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 16세기에 류큐 중개무역 몰락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류큐. 자, 18번 보겠습니다. 가막부 시기 동아시아 경제 상황. 자, 하코네 다이묘 교레츠라고 돼 있네요. 매년 우리 하코네에서는 가막부 시대의 산킨 코타이, 핵심 키워드죠. 자, 산킨 코타이 제도는 정기적으로 지방의 다이묘들이 에도를 방문하게 하고 이 다이묘들의 처자식까지 에도의 인질로 잡아두는 제도로서 에도 막부의 시오군이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과시하고 또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막부는 에도 막부가 되겠고요. 이 에도 막부 시기라고 하니까 언제입니까? 17에서 19세기가 되겠습니다. 이 17에서 19세기면은 한반도는 무슨 시기입니까? 조선 후기. 그리고 중국은 뭡니까? 명나라 말에서 청대까지에 이르는 시기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기에 동아시아 경제 상황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장시발달 맞습니다. 그리고 송상, 만상, 경강상인 등 여러 사상 집단 활동한 거 맞고요. 중국의 균전제 같은 경우에 부귀가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게 이제 당대까지 이어지거든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명말에서 청에 이르는 시기가 아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산시상인 역시 맞습니다. 산시상인, 휘저우상인 등등 대상인들 17세기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조카마치가 발전한 건 역시 맞죠. 조카마치, 이 조카마치는 에도마부 시기에 특히 형성된 이 다이묘 성 주변에 만들어진 도시를 말합니다. 조닌과 같은 상공업자들이 조카마치에 많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은 거. 자, 19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 자, 불교, 동아시아로 건너오다. 자, 불교의 특징,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자, 볼게요. 1부, 가! 부귀 황제가 현세의 부처를 자처, 황제가 부처를 자처한다. 이게 뭐예요? 왕즉불, 즉 뭡니까? 왕권 강화, 황제권 강화의 수단이죠. 윈강석굴. 자, 신라가 불국토와 같은 이상향이 되길 바라고 국토의 안녕을 기원, 국토의 평안함을 기원하며 조성한 불국사 석굴암. 그렇죠? 북불 불국사 석굴암. 쇼무 천황이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한 도다이사 네불.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포괄하는, 그렇죠? 왕권 강화 그리고 국가의 수호 등을 표방하는 불교. 바로 무슨 불교입니까? 호국 불교다. 호국 불교적 성격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골라보겠습니다. 호국 불교에 대한 선지. 바로 정답이 보이네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 호국적 성격이 강하다. 심증리는 양명학입니다. 그렇죠? 양명학과 관련이 있고요. 화이관은 성리학이 대표적이죠. 성리학, 화이관적 세계관. 그렇죠? 그래서 중화 문명을 중심으로 파악을, 이루 파악을 하고 주변의 이민족을 기로 파악해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화이관적 세계관이 굉장히 강조된 게 바로 성리학이었습니다. 개인의 수양과 실천. 자, 개인적인 어떤 수양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 이런 것은 이제 양명학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겠죠. 단순한 수양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결합, 그래서 지행합일의 그런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양명학의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관적 깨달음과 참선을 중시한다는 것은 불교 중에서 이제 선종 불교의 성격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호국 불교에 대한 언급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9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왕조식이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곳은 소설 홍루몽 속 건축물을 구현한 대관원입니다. 자, 홍루몽이라는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왕조의 걸륭제. 자, 걸륭제라는 키워드가 또 제시가 되고 있죠. 홍루몽 걸륭제. 이 홍루몽이라는 소설이 쓰인 이 왕조는 바로 언제겠습니까? 바로 청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청대 역시 에도 막부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렇죠? 17세기에서 20세기 무렵까지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왕조식이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시 조선 후기가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 에도 막부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판솔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글 소설을 읽는 부녀자 한글 소설 역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극을 관람한다. 경극은 베이징 오페라로서 역시 청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대표적인 서민 문화 되겠죠. 근데 이 견당사는요. 일단 당이잖아요. 당나라 때입니다. 따라서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동아시아에서 견당사 말할 때는 일본에서 당나라로 파견된 견당사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일본에서 견당사 파견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7에서 9세기입니다. 7에서 9세기. 따라서 청대와 맞지 않습니다. 청대는 17에서 20세기 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시기랑 맞지가 않죠. 정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4번. 가부키를 공연하는 배우 역시 에도 막부의 대표적인 서민 문화의 사례로서 언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부키, 이 경극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경극은 중국에서 유행한 연극 무대, 연극 공연이라고 할 수 있고 가부키는 이제 비슷하죠. 종합예술에서 극예술로서 역시 일본에서 유행했던 극예술, 서민 문화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다 맞는 얘기인데 4번만 시기적으로 어긋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고 해설 강의도 듣느라 애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틀린 내용 잘 분석하고 복습을 하면서 다음 시험에서는 지금보다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자신감을 갖고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시험 대박을 기원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